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저는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해부터 줄곧 이 상승장을 예측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이 상승장을 맞췄던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이분이 생각나서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의 평가 제가 보기에는 이효석 팀장님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예측을 하고 정말 맞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요, 맞춘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소신 있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황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궁금해지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보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야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갔으니까 꼭지 아니야? 이제 곧 꼭지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만 좀 올라. 좀 불편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이제 그냥 추정컨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월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계속 말로는 긴축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때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연준의 그런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에 돈을 걸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그 주가가 빠지는데 베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들을 좀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의 근본적인 얘기는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50불 넘으면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60불.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경제한방 나오셨을 때 유가가 1배럴에 $50 넘으면 약간 인플레이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할 때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50는커녕 지금 $60를 돌파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높았을 때가 1.2%였어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2%가 금요일날 도달을 했고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2%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인플레가 생기니까 연준의 태도가 바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논리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파월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연준 그리고 이제 파월 옐런 이런 그 분들을 제가 이제 비유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파월이 아빠하고 옐런이 엄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긴축이라는 거죠. 긴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데리고 가야 될 자식들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인플레이션, 첫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둘째는 고용입니다. 둘 다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첫째는 얘가 좀 신이 나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나가요. 근데 파월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쟤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일시적이다. 이거는 지속적이지 않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언제 있었는지 알아? 마지막으로 1973년부터 80년까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차피 걔는 돌아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로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고용인데 고용은 이제 얘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다친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제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옐런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긴축으로 갈 때 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애 따라서 이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고용이 뒤쳐져 있는 애를 데리고 천천히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유가, 이런 금리, 이런 부분들 다 걱정되지만 파월이 지난주에도 또 나와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또 나와서 또 한 번 강조한 게 뭐냐면 아니 니네들이 자꾸 우리를 뒤통수 칠 거라고 걱정하고 하지만 고용을 한번 봐봐. 우리 고용 내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고용 임금 수준으로 25% 상위
그리고 25% 하위를 나눠봤는데 25% 하위는 코로나19 터진 이후로 일자리가 10명 중에 4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네. 지금 빠르게 회복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2명은 일자리가 없어. 근데 임금 높은 사람들은 다 일자리 회복했더라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부양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그럴 리가 없다니까 라는 게 이제 시장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으나 파월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거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월달 FOMC 정도 되면 완전히 세기를 박지 않을까. 이거 인플레 지금 보이는 인플레 이거 나 진짜 신경 안 쓴다니까 3월 달에도 또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상은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채 금리를 보면 예전에는 야,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주식 봐봐 아직도 저평가야 이러면서 주식을 더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금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여전히 주식이 훨씬 더 싸게 느껴지는데 네. 문제는 올라오는 속도가 만만치 않으니까 네. 야, 이 속도대로라면 뭐 하반기에는 금리 때문에 결국 주가 상승에 부담이 오지 않겠어? 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자, 보시나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습니다라는 네. 얘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무위험 채권 금리에다가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 ERP라는 값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추이를 보면요. 2000년대에는 자 COE라는 금리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해봐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COE입니다. 여기서 미국 10년물 금리, 무위험 채권의 금리가 80%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COE가 10%였으면 무위험 채권 금리가 8%였던 거죠. 그럼 ERP는 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만약 똑같이 10이라면 무위험 채권의 금리는 20% 그리고 ERP의 금리는 80%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100이라면 그 중에 20%만 금리로 설명이 가능하고 나머지 80%는 ERP라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ERP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렵지만 심리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주가에 대한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 주식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금리는 이미 중요도가 20%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이게 올라온다 한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게 중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완전히 떠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심리가 완전히 망가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무위험 채권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 민주당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1.9조 달러짜리 슈퍼 부양책. 야, 이거 정말 부양책을 계속 쓸 수 있는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 정말 부럽긴 한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슈퍼 부양책이 나오니까 이제 논쟁이 슬슬 시작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양책을 풀어서 이걸 지금까지는 뭐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국의 은행들한테 돈을 퍼준 거지만 일종의 이번에는 개인들한테 전부 다 돈을 이렇게 퍼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물가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가가 이제는 진짜 오를 것이다. 특히 이걸 레리 서머스 같은 유명한 분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진짜 걱정해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괜찮은 거야? 인플레이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슈퍼 부양책이 나와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서머스 아저씨가 네. 워낙 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던 분인데 네. 그분마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플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좀 충격도 받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후로도 또 파월이 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야 인플레 이번에는 일시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는 뭐냐면은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이코노믹 머신에서 그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인플레이션의 압력, 디플레이 압력을 균형을 잘 맞추면 인플레 압력은 이제 돈 푸는 거고 디플레이 압력은 막 굉장히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추면 이게 괜찮다. 요건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균형을 맞추는 게 요 정도 수준에서
게 맞추는 거라면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도 훨씬 많이 풀어야 되고 디플레 압력도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럴듯해 보이고 디플레 빠질 것 같은 것도 그럴듯해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헷갈린다. 겁니다. 극단적인 방향인데 문제는 네. 양쪽 다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단태 네. 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채널에서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드래곤볼에 보면은 네. 손오공이랑 뭐 베지터랑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는 깔짝깔짝 이렇게 싸우다가 초사이언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어째 싸우다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하던데 지금 상황이 마치 지구가 망할 수 있는? 야 망하네요. 이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네.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머스 같은 분도 인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자,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지속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으면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언제 나왔냐면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이번에 보는 거는 분명히 기저효과나 이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물가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기조든 아니면 온갖 부양책 기조든 계속 갈 것 같은데 중국이 좀 특이한 변화가 있는 게 지난달 1월 달에 네. 중국에서는 긴축을 자꾸만 얘기하고 실제로 돈 얼마나 풀었나 봤더니 오히려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좀 썼단 말이죠.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미국이 돈 풀 때 중국은 더 많이 풀어서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끄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이번엔 중국이 좀 이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긴축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도 나타났지만 연휴를 전후로 해서는 아니 그냥 뭐 돈 다시 푸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마가 되긴 했죠. 네, 연휴 때는 또 풀었어요. 좀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어쨌든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기업들한테 명확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진짜 날려버릴 수도 있다. 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그동안은 국유기업이라고 봐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 이제 진짜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해준 거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제 유동성 관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면적인 긴축으로 간다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경제가 좀 회복되고 나면 특히 미국이 네. 코로나19에서 좀 회복이 되면 이 예전에 했던 중국과의 패권 전쟁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변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수준에서 합리적인 예측은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는 명확하게 과거에 소련한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즉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네.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는 없는 거고 동맹 간의 그 견고한 그런 결속력을 이용해서 중국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했고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중국한테 붙을 거야, 미국한테 붙을 거야, 빨리 결정해. 막 괴롭힐 거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트럼프 때랑 비교하면 훨씬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예, 조만간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것도 이제 과거에는 1조 달러 주던 거를 뭐 5조 달러 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5조 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동맹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바이든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가 어디서 이게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뭔지 한번 좀 조사해봐 빨리. 그리고 이거 대책을 빨리 세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어? 우리나라랑 대만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량의 비중이 과거에 한 40% 되던 게 지금은 10%대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이 나온 거기도 하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인텔의 이제 서드 포인트라는 데서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했던 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편지에서 뭐라고 썼냐면 인텔한테 야 니네 반도체 생산 솔직히 너 잘 못한다. 포기해 그냥 그거 위탁 줘. 네. 요거 두 번째. 근데 미국 내에서 이거 반도체를 생산 안 하면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혜택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 와서 좀 공장 좀 지어주세요. 우리가 뭐 길도 닦아드리고 뭐 세금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우리나라를 막 뭐 머리를 막 쥐어떼면서 너 뭐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야 일로 와서 좀 해 좀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참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못해서 의외인 것 같아요. 이 초미세 공정에서 네. 이 우리나라나 대만이 엄청나게 앞서가는 데 비해 미국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그 흔한 뭐 14나노에서 못 벗어나고 말이야. 맞아요. 7나노도 제대로 못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왜 이렇게 공백이 생겼지 반도체? 이게 생산 공정이나 이런 데서는 왜 자꾸 혁신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제 무형자산, 무형경제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예를 네.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에서 안 만들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디자인을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공백,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 한 가지 점검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2011년에 한번 이제 더블 딥 비슷하게 유럽에서 이제 망가지니까 이제 미국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전 세계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12, 13년 가면서 미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11년에 주가 떨어진 다음에 박스권에 딱 갇혀갖고 한국하고 미국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디커플링 왔다 이런 디커플링. 얘기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에 2021년, 22년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디커플링이 올 거냐, 즉 미국만 계속 주가가 잘 나가고 또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훨씬 좀 주가 상승률이 못한 이런 현상이 올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커플링커녕 우리나라 주식이 더 잘 나갈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해진 시점입니다. 2010년 당시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하고 네.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씀하신 다 거에 기술 표현이. 기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그때 당시에는 네. 포스코, 뭐 KB금융, 뭐 이런 그 구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있었다면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다 들어와 있죠. 네. 뭐 현대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그리고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 내용들 들어보시면 얘네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가는데 LG화학 없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네. 못 갑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랑은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기업의 지도가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볼 때 과거에 봤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고 이들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 요인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외부 영향에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성장을 못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바이오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이 과연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되고 더블 DB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또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라는 것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크리컬한 산업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렇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상승 여력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또 새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고평가된 건 아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여력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이제 상승 여력 측면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1월달 수출 실적도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을 의심해야 될 실마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방향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연기금의 매도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그렇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게 주식이 빠질 거라는 것에 베팅한다라는 개념의 주식 매도라기보다는 수동적인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수동적인 매도라고 표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서 그냥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그 매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단을 맡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충분히 이 부분이 소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제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3,500포인트가 결코 무리가 되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3,100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들이 생기면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이 생긴다면 안 생길 수도 있죠. 생긴다면 또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같으면은 이 정도 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좀 버블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버블을 좀 빼려는 노력을 한 번씩 했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2010년에도 한 번 했고 2011년에도 한 번 했고 연준 스스로가 버블을 좀 뺐었는데 이번에 파월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왜 달라진 걸까요? 이렇게 처음에 비유 드렸던 네. 첫째 아들은 인플레인데 앞으로 뛰어나가, 둘째 아들은 고용인데 다리가 깨졌어. 네. 이제 셋째가 아니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조연으로 이제 애기 한 명 있는데 그 애기가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애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파월한테 했던 첫 질문이 그거였죠. 게임스탑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너무 과열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파월이 그랬죠. 내가 알 바 아니다.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 내가 알 바 아니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신경 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긴 하나 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오직 고용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용이 너무 망가졌고 회복도 느리고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세게 푸시해서 밀어 올리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거지. 금융 안정이라는 보지도 못한 우리 아들도 아닌 옆에 있는 애가 길 잃어서 좀 울고 있다고 해서 걔네들까지 내가 신경 쓸 틈은 지금은 솔직히 없다. 여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주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고요.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모시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 네. 이 얘기입니다. Round 1, fight.